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이미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1000발 이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했다고 하는데요. 분명 미국이 소모한 1000발 이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는 당연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된 미사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발당 3천만 원도 하지 않는 이란의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당 100억이 넘는 미사일을 지금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를 대신해서 적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염가형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자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염가형 대공 미사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이고 당연히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오래전에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저도 그걸 언제 설명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당연히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가의 패트리어트를 대신해서 적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염가형 대공 미사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캐나다는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는 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대신에 캐나다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였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독일과 우리는 캐나다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특히 캐나다가 요구하고 있는 건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사업에 폭스바겐을 끌어들였고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캐나다 현지의 수소 인프라의 구축을 약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 측의 참여 업체인 폭스바겐이 이 사업에서 빠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유리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자가 폭스바겐의 사업 활동을 다른 사업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 측 파트너에서 폭스바겐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분명 폭스바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캐나다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캐나다 측에서 계속 완성차 공장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폭스바겐이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폭스바겐이 포함되어 있을 때도 캐나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우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다만 걱정이 된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따낼 필요가 있냐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확실한 건 폭스바겐이 이 사업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캐나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우리가 독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독일이 유리한 부분은 단 한 가지 뿐인데요. 바로 독일과 캐나다는 둘 다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같은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캐나다가 구매해 주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캐나다의 총리가 독일과 함께 U212CD를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는 노르웨이를 방문했는데요. 캐나다 총리는 여기서 독일 총리와 그리고 노르웨이 총리와도 회담을 했고 일부 기자들에 의해서 왜 캐나다는 독일의 티센크로프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았느냐는 좀 건방진 질문을 받았지만 캐나다 총리는 현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특정 선호도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 납세자의 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며 우리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산업 경제에 이익이 되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캐나다 총리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독일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지극히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는 것 때문에 독일이 앞서겠지만 잠수함의 납기 일정이나 성능에서도 우리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폭스바겐이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기로 한 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딸 가능성은 70%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 사업이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고 딸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주어 버리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남는 게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업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의 무인전투 차량 도입 사업인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 현대로템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현대로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업은 사업 유찰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로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에 차량이 외부로 반출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한화의 차량은 외부로 오랫동안 반출되었고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 등을 개선할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평가가 불공평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방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반출된 차량은 예비용 차량이며 시험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예비용 차량은 반출해도 되는 건지가 의문이고요. 당연히 예비용 차량이라는 건 시험용 차량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험에 사용할 예비 차량인데 이 차량은 반출해도 되는 건지가 의문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예비 차량이라고 해도 반출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반출을 불허해야 했으나 방사청은 한화의 무인 차량 반출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대로템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불공평한 게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화 측에서는 사업이 더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은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만일 현대로템이 계속 사업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사업은 유찰되게 되고 그럼 다시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업체 입장에서는 방사청이 불공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기 때문에 방사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결론은 이런 불공정이 해소가 안 된다면 왜 불공정이 발생을 하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다음 달인 4월 달에 우리의 고체 발사체가 발사된다고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발사는 4월 22일 제주도 서귀포 대포포구와 그리고 강정포구 사위의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를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발사되는 고체 발사체는 위성 운반 능력이 과거에 발사된 발사체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과거 3차 시험 때는 한화의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하나만을 탑재한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위성 3개를 탑재한다고 하고요. 다만 분명 탑재되는 위성 한 대는 한화의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인 건 확실한데 나머지 2개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2개도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인지 아니면 다른 위성이 탑재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고체 발사체에 탑재될 위성은 이미 제주도로 옮겨져서 마지막 점검을 끝낸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군사용 위성을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사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는데요. 여전히 이번에도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떻게든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위성을 추적할 기지국도 군사용이 아닌 민군 합동으로 제주도에 건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비록 해상 바지선이긴 하지만 위성 발사장도 생기는 것이고 발사될 위성을 추적할 기지국도 생김으로 인해서 완벽한 또 하나의 우주 발사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나로우주 기지를 두고도 또 다른 우주기지를 만든 것이고 일이 이렇게 된 건 바로 항우연 때문입니다. 항우연은 우리 방사청의 고체 발사체 개발을 반대해왔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나로 발사장에 고체 발사체 발사장을 건설해주고는 있지만 우리 방사청의 고체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우연의 비협조에 질려버린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별도의 우주기지를 새로 건설해버린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의 새로운 우주 발사장은 우선은 바지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에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바다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임무가 없을 때는 모기지에 돌아와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발사장의 모기지는 강정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발사장으로 쓰이고 있는 바지선도 얼마 전에 발사 위치로 갔다가 다시 제주 해군기지로 입항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주 해군기지를 기지로 해서 발사가 이루어질 때만 해상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우연은 지금 늦게나마 나로 발사장에 고체 발사장을 건설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의 방사청이 나로 발사장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항우연이 우리의 고체 발사체 개발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통에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장을 2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4월 22일이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항우연이 개발한 액체 발사체와 달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사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고체 발사체가 이번에도 무사하게 발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무인기를 요격할 염가형 대드론 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UAE에 있는 우리의 천공에 문제가 생겨서 LIG에서 임원 1명을 포함한 6명이 UAE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노조에서 뭐라고 딴지를 건 모양인데요. 분명한 건 이번에 출국한 사람들은 강제로 간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가겠다고 해서 간 것이고요. 이미 LIG에서도 신변 안전을 회사 차원에서 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노조가 뭐라고 하는데요. 강제로 간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무기 수출국들도 분쟁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신들의 무기의 후속 지원을 위해서 분쟁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LIG와는 좀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 비밀리에 파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로키드 마틴 직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업데이트해서 패트리어트로는 요격하지 못했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게 했고 심지어는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스톰 섀도우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러시아제 전투기에 통합 작업을 했고 스톰 섀도우의 비행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미사일 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의 방산업체 직원들이 들어가서 후속 지원을 하는 건 엄청나게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천공의 실전 대비가 우리가 수출한 방산무기의 실전 대비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우리에게는 처음이지만 지금 우리는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무기들이 실전에 쓰이는 일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방산업체 직원들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후속 군수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면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해주면 앞으로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대신 현장에 파견하는 직원들은 전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와 추가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견한 직원들도 전부 동의하에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걸 제3자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의 천공이 이번에 UAE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UAE 군인들의 조작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UAE는 우리로부터 2022년에 천공을 최초로 수령한 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천공의 운용을 훈련해왔지만 문제는 이번에 천공에 신형 레이더가 들어갔고 UAE 군인들도 이 신형 레이더를 운용한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은 이번 전쟁에 1000발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이 사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가지만의 소모량일 뿐이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이나 UAE도 미국 못지않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했을 것이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공 등 다양한 방공 자산을 소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소모된 대공 미사일들이 물론 일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겠지만 대부분은 바로 발당 3천만 원 이하라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 같은 염가형 드론을 요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대량의 요격용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요격용 드론은 다층 방공망에서 최하층 방공망이고 그래서 전투기나 패트리어트 등의 방공망을 전부 돌파한 드론에 대해서만 최후의 방어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걸로는 패트리어트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패트리어트 같은 본격 대공 미사일들이 방어하는 방어구역에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염가형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분명 드론은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만 봐도 그게 드론인지 아닌지는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론만 별도로 요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요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방공망을 형성해서 다층 방공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층 방공망에서 최하층을 담당하면서 드론을 요격할 수단들은 지금 이미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패트리어트 같은 본격적인 대공 미사일과 같은 위치에서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패트리어트를 대신해서 드론을 요격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드론만을 요격하는 전용 요격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70mm 유도로켓 같은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미사일은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결론은 최소 10km 이상, 대략 3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좀 더 먼 거리에서 드론을 요격할 본격적인 염가형 대공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LIG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레이시온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6단계의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고 1단계는 12.7mm RCWS이고 6단계가 바로 염가형 드론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발당 3천만 원 밖에 하지 않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이 미사일은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60km 이상으로 지금 다층 방공망에서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드론만 선별해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결론은 샤헤드 드론보다는 가격이 낮아야 하고 당연히 저렴한 부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레이시온은 미사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염가의 CCD 카메라와 비냉각 열영상 시커를 주력 센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연히 이런 저가의 시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커의 탐지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레이시온은 미사일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고 지상의 A사 레이더에 의해서 목표를 정밀하게 포착을 하고 포착한 드론의 드론 요격 미사일을 아주 근접하게 접근시켜서 염가형 센서의 낮은 탐지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해서 목표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속도가 느린 드론을 요격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요격용 미사일의 속도도 빠를 필요가 없고 그 대신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패트리어트를 대신해서 요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거리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추력은 낮으면서도 추진력을 유지하는 시간은 긴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속도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드론은 상대할 수가 없고요. 오직 샤헤드 드론처럼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대형 드론이나 아니면 적의 순항미사일 또는 자폭 공격을 시도하는 구식 전투기 정도만 상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딱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 전용 미사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북한을 상대해야 하고 북한도 이란의 샤헤드 드론과 거의 비슷한 드론을 개발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드론 요격 미사일과 거의 비슷한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LIG에서 개발하고 있고 아직은 완성된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은 아니고 미사일에 탑재될 센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사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CCD 카메라와 비냉각 열영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LIG는 레이시온의 방식보다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부품의 수량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LIG가 개발하는 미사일 시커는 단일 송출 소자 방식의 RF 레이더 시커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커는 원통형 시커로 그래서 시커의 정면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탐지하고 이 시커는 목표 탐색 시커이자 근접 신관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 옆을 지나가다가 목표를 탐지하면 목표와의 거리에 따라서 충분하게 거리가 가깝다고 여겨지면 근접 신관의 역할을 해서 탄두를 폭발시켜서 드론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이더 시커 자체의 구성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더 시커는 레이더 전파를 발신하는 전파 발신기와 그리고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LIG가 개발한 시커는 이 모든 부품을 하나의 직접 회로로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일 부품으로 하나의 레이더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구성품을 단일 부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의 단일 반도체 칩이 있어야 하지만 전용 단일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상용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전용 칩을 개발하지 않고도 단일 회로로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일 송출 장치로 이루어진 단일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하고 포착하고 그리고 목표 근처에 가게 되면 폭발하는 근접신관의 역할까지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은 미국 레이시온의 방식보다도 극단적으로 적은 숫자의 부품으로 대공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당연히 미국의 드론 요격용 염가형 미사일보다도 더 저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방식도 결론은 시커의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최대한 드론 근처에 가깝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상의 A사 레이더로 미사일을 정밀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기는 미국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전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 미사일의 가격은 나온 게 없지만 다만 확실한 건 샤헤드 드론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당 3천만 원이 안 되는 사거리 60km 이상의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미사일은 아직까지는 시커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은 본격적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사일이 등장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이 미사일이 나와야지만이 앞으로 패트리어트나 우리 천공을 드론을 요격하는데 사용하는 일이 정말로 없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양한 드론 방어 수단들이 있지만 지금 있는 드론 방어 수단들 대부분은 최하층의 방공망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드론 방어 수단으로는 패트리어트를 대신할 수 없고 이 미사일이 나와야지만이 더 이상 패트리어트를 드론 요격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은 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렴한 상용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극단적으로 부품의 수량을 줄인 전용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미국처럼 저렴한 상용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 부품을 개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는 미국보다도 미사일의 가격을 더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미사일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미사일의 가격을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사일의 수요를 불과 수백 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생산량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수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작은 수량을 생산하면서도 미국과 동등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숫자를 미국의 미사일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줄여야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염가형 드론 요격 미사일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부품을 줄이기 위해서 부품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인 전용 시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대량으로 수출된다면 미국의 드론 요격 미사일보다도 가격이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분명 지금도 드론을 요격할 여러 가지 드론 요격 수단이 나와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수단들 대부분은 드론을 방어하는 최하층을 방어하는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드론 요격 성공률을 높이려면 다층 방공망을 형성해야 하고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결론은 바로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는 구역을 방어할 수 있는 염가형 미사일이 나와야지만이 정말 패트리어트를 드론 요격에 사용하는 걸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나와야지만이 패트리어트를 더 이상 드론을 요격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발당 3천만 원 이하라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한 사거리 60km 이상의 드론 요격 전용 대공 미사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